TV조선은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망국적 지역주의 부활, 싸가지 없는 논평이었죠. 흥국적 지역방송 김수민의 뉴스 밑장. 호랑나비. 으아, 다 휩쓸어 가버렸어요. 으아. 네, 대구 경북에서 살아남아 있는 개표 이후에도 살아남아 있는 뉴스 밑장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멤버들 소개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 이거 기다렸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줄을 섰는 줄 알아? 자, 문이 열렸다. 하나, 둘, 셋, 다 떨어졌다고요? 언론계 김의겸, 전용길. 나 게임이라 그래서 류호정 하는 줄 알았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김의겸 맞죠? 4번. 네, 4번. 네, 하필 앞에서 딱 끊어져 버렸어요. 국민의당도 그 김근태 후보라고. 네, 4번. 네, 볼빨간 사춘기하고 막 누구야? 송하예 이쪽이 막 의원 사재기를 했다고. 막 폭로하고 그러니까 역고소 당하고 막 이랬는데 앞에서 딱 끊어져 버렸어요. 일단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 4번들이. 네, 볼빨간 사춘기는 네. 경북 영주 출신이거든요. 우리 지역 사람을 또 건드렸고. 그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네. 그 뭐 양쪽에 미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김의겸은 고향이 칠곡인데 그렇죠. 자꾸 생각하고 있고. 네. 전라도에서 그래서 반 TK적 인물들이 4번이 많이 됐군요. 정의당은 4번이 누구였더라? 배진교. 거기는 인천 사람이죠. 대구에도 배진교가 있죠. 네. 대구의 배진교? 네. 구청장? 아니요, 배진교 씨는 그 무지개 인권연대 시민운동가. 네, 시민운동가고. 어째 이름이 헷갈리더라. 정의당 당원이에요. 네. 대구 키어 페스티벌을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어. 편지를 열어봐야겠다. 뭐라고 쓰여 있을까? 사퇴하세요! 인디문학의 이은재, 이창원. 아까 찡기 어디지? 네, 한국경제당. 몇 회? 저 0. 뭐 몰라. 나왔나? 기억도 못하겠어. 0.7인가 그랬어요. 그래 꽤 나왔네. 나와줘. 왜냐하면 좀 기호가 윗번호거든요. 한국경제당이 제2위성정당으로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의 제2위성정당에 비해서 너무 낮은 스코어가 나왔어요. 역시 통합당 지지자들은 큰 데로 모은다. 똑똑해요. 그리고 뭐 똑똑해. 그 뭐지 그 뭐 문전박대 당하는 거 보고 이은재 의원 그 김종인 뭐 선대위원장 찾아갔다가 네. 당직자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밀어내더라고. 그러고 나서 잠깐 들어가야 돼.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제2위성정당으로 저희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야 그게. 그런 사람이 예전에 한국행정학회 회장이었나? 행정학이에요? 이은재가요? 네. 어디 회장이었어. 그 사람 학자 출신이고. 학자 출신이긴 하고 어디 기관장이었죠. 뭐 기관장을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한번 하고 낙선한 다음에 안 된 다음에 기관장으로 갔어요. 그러고 다시 그랬죠. 들어온 거거든요. 기관장 할 때 네. 그때 이제 방울토마토 사고 그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고구마 사퇴했어요. 법인카드. 법인카드로 네. 생활용품 샀다가 네.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랬죠. 그 이은재 원장이 국회 피감기관 관계자로서 출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좀 제정신으로 보이더라고. 국회만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 캐릭터가 나와. 이번에도 나올 거야. 그러니까 카메라가 돌아가면 네. 좀 바뀌는 캐릭터 대표적인 사람이 이은재 같은 사람이고 저는 그래서 ADHD로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돌면 꼭지도 돈다. 근데 큰일 났네. 야마도 돈다. 그래, 야마가 돈다 그래. 김수민 성대모사 할 네. 소재들이 점점 다 떨어졌어. 떨어졌네. 네, 거의 뭐 죽음의 늪이죠. 이은재, 이완영, 손학규. 또 누가 있었지? 이 갠생이를 달았네. 그러나 저는 당당히 당선됐습니다. 그렇죠잉? 이해창인가요? 이회창은 홍준표예요. 그거 이다도시. 홍준표를 따로인가? 연습하세요. 예, 거의 미수다에 나왔던 어떤 여성 따로. 그거는 크리스티나예요. 맞다. 크리스티나 홍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총선 특집 방송을 또
이미 진행을 했고 오늘은 이제 정리를 한 번 더. 아니 그저께 무슨 한 10시간 넘게 했는데 뭘 또 네. 정리야. 그 다시 정리해야지 기억나요? 그리고 우리 왜 틀렸는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거를 얘기해야 됩니다. 방송 왜 틀렸는지. 잠깐 그 끝에 한번 네. 봤는데 셋 다 눈이 완전 난리더라. 얼굴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셋 다. 그렇죠.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축구팀 두 팀이 있는데 역대 골 전적이 49대 41입니다. 근데 몇 승 몇 패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걸로? 모르지. 모르죠. 골로는 네. 모르지. 네. 그리고 어떤 경기는 한 골만 넣고 한 골 차이로 이길 수도 있고 어떤 경기는 세 골 차이로 이겨도 똑같은 1승이고 이런 거잖아요. 영대 물론 영 골 득실차를 비교를 할 수는 있겠지만 토너먼트에서 0대0 비기고 PK에서 넣는 거는 정식 그렇죠. 골도 인정이 안 되는데 승패는 가립니다. 그리고 배구나 배드민턴도 세트 스코어로 치잖아요. 그렇지. 예, 이런 게 바로 한국 총선의 특징이에요. 지역구별로 이게 다 결과가 다르고 지역구도 한 명씩만 뽑기 때문에 선거구가 이제 250개가 넘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출구조사하면 뭐 몇십 석부터 몇십 석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 이거를 좀 명확하게 예측을 하려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고 저희처럼 전국 판세만 대충 어림하고 감으로 때리다가 이런 화를 당한 것이죠. 박시영 씨가 뭐 승자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아마 데이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깜깜이 기간에도 그분들은 계속해서 네. 조사를 돌리고 음.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네. 이런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이번에 몇몇 통계학자들이나 정치 데이터 분석가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가설을 적용시키다가 실패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설마 한 당이 180이 나오겠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의 저항. 그러니까 그게 상식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서 그런 저항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각 접전지에서 그 언더독 효과가 일어날 거다. 네. 라고 그 생각했던 것 얘기를 같아요. 했었죠. 예, 근데 거꾸로 나왔던 거죠. 밴드웨건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왔고 중간층이라는 부동층이나 중간층이 있다고 했을 때 수도권은 있는데 몰아줬고 영남권도 있는데 몰아줬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결과이고 투표자들이 생각보다 전략적 투표라는 건 별로 하지 않았다. 견제 균형보다는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미는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맞췄어요. 대구 경북은 웬만큼 맞췄어요. 대구 경북은 뭐 김부겸 또 틀렸고 네. 2부에서 또 DK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틀린 것 중에 왜 각 접전지별로 내기를 했었잖아요. 네. 예. 우리가 틀린 것 중에 제가 가장 뼈 아픈 것은 오세훈 고민정. 공부청입니다. 공부청. 아 박수현, 정진석. 네. 그러니까 오세훈 고민정 원래 접전이었기 때문에 거기 말고도 이수진 나경원 또 있었고 이런 데는 이제 뭐 다이렉트로 결과들이 이렇게 쏠려서 나타났는데 공부청은 전혀 몰랐던 게 아닌가 그 지역에 대해서. 예, 박수현 당혹 이렇게 연합뉴스 자막에 뜨긴 했지만 정진석이 다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소도시라든지 농촌 이쪽에서는 조직력이라든가 인지도 원래 다선에 대한 존중 예,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예, 아마 그 동네에서 정진석이 뭡니까 이러면은 어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바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어디 네가 뭐 함부로 얘기해. 거기다가 이 박수현 후보가 네. 뭐 예를 들면 한두 번 정도 지역에서 했다가 다시 재도전이면 몰랐겠네. 요번에 보면 이제 도종환 정우택 붙었는데 도종환 이겨버렸잖아. 네. 근데 정우택이 그 지역에서는 정말 이게 왕 같은 사람. 봉건 영주지. 그렇죠. 그 동네 네. 완전 왕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도종환이 재선 3선 도전이었고 네. 또 장관까지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펙이 되면은 이게 좀 삐까삐까한데 박수현 스펙보다는 확실히 정진석 스펙이 높였던 거고 막판에 그 발목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수현 후보의 이제 그 지금 스캔들 문제가 그래도 예, 그 특히 그렇다더라. 그 동네 입소문. 분들한테 예, 스캔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 선후 관계를 쭉 보면 이해가 될 법도 한 네.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원래 부인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됐다더라 이런 스캔들이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해 인상이. 이것도 강력하게 작용했을 거예요. 농촌 사람들 더 스트롱맨 좋아해. 아니, 트럼프를 왜 농촌에서 많이 지지하겠어요. 데이터를 보면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박수현이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공주를 지역구로 네. 당선이 됐었거든요. 근데 부여 청량이
합쳐지면서 아하, 20대 그렇죠. 총선에서 낙선했고 네. 이번에도 투표 결과를 보면 공주에서는 박수현이 이겼어요. 근데 부여 청량에서 네. 박수현이 완전히 밀렸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진 지역이 이 부여. 부여. 네, 부여가 2,000표 이상 네. 차이가 벌어졌죠. 청량은 이해찬 대표의 또 고향이다 보니까 민주당 세가 좀 있고 부여는 원래 전통적으로 계속 보수적인 그렇죠. 지역이죠. 네. 양쪽이 황산벌에서 전투를 했네요. 황산벌이 거기 있나? 부여 쪽에 있나? 모르겠네. 역사학 전공 전용길. 황산벌이 네. 충청도 지역이겠죠. 충청도 지역이죠. 충청도 지역은 어, 맞죠. 네. 네. 그쪽인가? 부여는 백마강 있는 쪽이니까. 하여간에. 네. 네. 부여 그래서 부여 참 좋아요. 공주 부여 저는 갈 때마다 음. 참 그 도시의 기품과 네. 충청도 도시들이 좀 나는 기품이 있다고 봐. 청주도 그렇고 옛 도시들이 되게 이렇게 고즈넉하지만 기품 있는 도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그게 다 내 덕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고풍이 있어요. 제가 청량은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청량에 가서 현재 민주당 도의원을 하고 계신 네. 분을 만났었는데 이 지역 정치가 생각보다 이 지역은 민주당 쪽에서 잘 돼 있더라고요. 네. 네, 동네에서 그에 반해서 이렇게 부여 지역 네. 쪽은 그 누구죠 박수현이 좀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조직력 그렇죠. 이게 갖춰져 있지 않아서 네. 이 확실히 도시 지역이랑 이 농촌 지역이 선거 패턴이 네. 확연히 갈리는 것 같아요. 꿈의 극장님 부여 내 고향인데 어허, 그렇군요. 드림 시어터네요. 아, 드립시다. 꿈의 극장. 네. 그 사람의 진면목은 틀렸을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제가 개표 방송 출구조사 발표할 때 MBC 라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저하고 이제 박연미 기자라고 둘이 패널로 네. 나와서 하고 있었는데 둘 다 180석은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독으로. 그 예측한 분석가도 별로 없기도 했지만 근데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결과보다도 더 민주당이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구조사는 당일날 투표만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사전 투표 때 민주당이 더 많이 갔어요. 예, 당일날 저 정도면 사전 투표까지 감안하면 이제 민주당이 더 압도적으로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예측이 틀려도 충격을 먹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보고 아 이런 거였구나. 이게 감이 와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 피우면 충격이 오거든. 김부겸은 난 좀 충격 받았는데. 나도 그냥 아 그렇구나 했어요. 김부겸 또 이게 2부에서 또 얘기를 할 네. 텐데 제 친구 중에는 엉뚱하게 미래통합당이 155석 나온다고 예, 거기는 처음에는 인정을 못 하더라고. 김무성 같은 사람이네. 처음에는 지난번에 인정을 못 180 하더라고. 나온다고. 이런 경우는 완전히 틀려버린 거고 이게 예측이 빗나갔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왜 그랬는지 바로 감이 오면 이제 그거는 과학적인 틀을 그나마 갖고 있다는 것이니까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퍼플 주인님이 네. 라방 들어오신 분들 기본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 피드 노출 많이 되면 이렇게 해주셨는데 라방이 뭐죠? 이 라이브 방송이 아. 내가 한참 봤는데 라방이 뭘까? 나도 뭐 라이방인가. 그래서 라밥인 줄 알았다. 라밥. 나 이 잘못 들어오셨나 이런 이분이 라방이 뭐지 봤는데 라이브 방송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네.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서 딱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왜 틀렸는지 우리 다 틀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것부터 짚자. 예,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고민정 오세훈 예측이 누가 틀렸지. 우리 3명 다 틀렸나? 네. 다 틀렸죠. 다 틀렸어. 틀린 이유는 고민정이 선거운동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그 게시판에도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선거운동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선거운동이 잘 안 되더라도 그게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아요. 근데 뭘 잘해 그게. 예. 뭐 이겼으니까 잘한 거지 결과론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크게 이기지도 못했고 결국에는 이게 여러 가지로 원인을 분석을 해보고 근데 저는 첫 번째로 이제 구조적 장기적인 것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장기표. 네. 결국에 사회 변화를 봐야 정치 변동이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부장님은 민주당. 부장님은 민주당. 그날 MLB 파크 이런 데다가 부장이
직장 상사가 자기한테 민주당 찍으라고 하도 지랄을 해서 직장 내 갑질인데 이거. 통합당 찍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게 많지는 않겠죠. 많지는 않지만 이게 뭘 의미하느냐. 거기서 뽑아내야 될 글은 거기서 또 자기 통합당 지지자들은 야 통합당 생각보다 많이 찍었다 이걸 뽑아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장님이 민주당 지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회 각계에 이미 민주당 지지 핵심층이 진출해 있다는 겁니다. 중견으로. 예. 그럼 30년 전으로 저는 거슬러 올라갈 만한 게 이번 선거는 3당 합당에 대한 미러링 같은 선거거든요. 반대 결과가 나왔죠. 3당 합당 이후에는 운동장이 통합당한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기울어져 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 90년에는 이미 변화의 단초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민주화가 됐고 이미 언론, 교육, 학계, 뭐 시민운동 준비하는 사람들, 정치권에 80년대, 70년대 민주화 세대가 진출을 해 있었고 그때 이제 불상사들이 좀 나온 게 이제 뭐 MBC 파업이라든지 뭐 정교조 해직 사태 그때는 탄압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는 보장되어 있는 전문가들이었고 물론 해직되신 분은 거기서 일단은 좀 피해를 보셨지만 결국에 그 세대는 나이를 먹어가지고 지금은 한 60대쯤 됐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뭐 네. 50대 후반부터 60대 그렇죠. 40대도 아니고 네. 그 정도까지 와버렸거든요. 세월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MBC 라디오 그 개표 방송 때 김근식 통합당 대변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도 여론조사가 틀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60대가 과잉 대표됐을 수 있다. 그러니까 60대하고 70대가 또 다른데 60대 이상으로 묶어가지고 샘플을 내잖아요. 네. 그래서 70대 목보다 60대가 많이 들어갔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60대도 통합당 별로 지지 안 한다는 얘기야. 예, 이제 과거에 옛날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 우리 선거할 때 그때는 2030 대 50 이상이었거든요. 40대 중반에서 캐스팅 보트가 결정난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50대가 중도층이고 60대도 중도층 좀 포함이에요. 예. 이런 시대 이 인구 구조와 또 그동안의 이미 사회적 변화들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 베이비붐 세대들 그러니까 54년, 56년부터 64년까지 요 세대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18%, 20%가 육박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세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70년 초반 태생들. 그러니까 요 때는 한 학년에 그 그러니까 대학 입시 때를 보면 한 100만 명 정도가 해요. 그리고 이제 80년 그러고 나서 이제 고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결혼을 했던 80년들이 한 80만. 그때부터 계속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02년이 되면 50만 원대로 떨어지고 작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38만 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해에 태어난 사람을 곱하기 3을 해야 그 세대들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세대들이 이변이 없는 한 30년 더 갈 거거든요. 100세 시대로 잡으면. 그러면 이제 세대 구조라고 하는 게 이제 역피라미드로 확 돼버리니까 앞으로 여기에 맞춘 사회 변화야 정치 이 사람들은 정치 어떤 그 환경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이 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5, 60대가 이명박 박근혜를 많이 지지했었어 옛날에는 또. 그랬죠. 네. 근데 그들이 왜 이명박을 지지했느냐 실용주의적으로 보였거든. 그렇게 이념보다는 우리 집값 올려줄 것 같았거든. 네. 그런 게 있었고 박근혜도 보수지만 박근혜가 오히려 좀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실제로 네. 박근혜도 원칙을 경제민주화, 지키고, 네. 복지국가 이런 걸 선거 구호로 나중에 사기로 드러났지만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을 밀었는데 박근혜가 원칙을 지키고 신뢰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지가 최순실과의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도 있는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보수 추종이 아니라 저울질해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분간 통합당으로 가지 못한다. 이것이 또 드러난 거고. 내가 오게 만들 거예요. 두 번째는 저는 아까 부장님은 민주당이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 쌍응하는 사장님은 통합당 이게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사장님은 막 그 재벌 기업 회장 이거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장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 인구가 워낙 엄청 많으니까. 많잖아요. 이창원 대표도 네. 사장님인데. 네, 네. 저는
원칙적으로 저희 비영리 단체라 대표 이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1년 전부터 밑바닥 민심이 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뭐 저는 사실 누구 잘 모르는 사람 만나서 먼저 정치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사장님과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막 내리더라고요. 네. 이게 1년 됐어요. 그게 특히 하노이 노딜 이후에 아 이거 뭐 잘 되는 게 없구나. 그렇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좀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조국 때 폭발했고. 예, 그리고 그게 제가 느낀 건 영남에서 느낀 게 아닙니다. 강북 지역. 예, 제가 은평에 살거든요. 그런 데서 느꼈던 건데 제가 이분들을 선거 직전까지 추적하지 못했어요.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마 통합당 안 찍은 것 같아요. 통합당 못 찍겠는 거야 도저히. 그렇지. 예, 기권했거나 아니면 그래도 민주당 찍었을 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결과론적인 거지만 그래도 설명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평가가 있었잖아. 깜깜이 기간 직전에 차명진 네. 망언이 터지면서 이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부 층한테 그게 누군지 맞춰보세요. 일부층. 네, 일부 층한테는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 없었다고 대세가 봐요. 없었다. 네. 접전지에서 접전지에서도 차명진 망언 없었어도 중간층은 민주당을 많이 찍었을 그랬군요. 거라고 봐요. 누구한테? 저는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60대, 60대가? 예, 50대 후반, 네. 60대가 차명진 망언에서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 70대 이상은 사실 세월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이 보편적으로 그 정도 했으면 많이 했지 않냐 네. 이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 자녀가 성장해서 네.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손주를 보게 되거나 요 틈바구니에 있는 세대들은 그 발언에 대해서 저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 거다. 저도 학부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전 나이가 조금 어려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전용희 기자는 이제 그때 고등학교를 다녔던 학부형들의 네. 이제 50대 됐을 네. 거니까 네. 마음인데 저는 지금 이제 학부형들 40대 50대 요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을 거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더 집중해서 이게 뭐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그렇지. 같은데 물론 이제 면접 조사라든지 이런 방법으로는 좀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저는 20대 남성이라고 20대 봤어요. 남성. 20대 남성에서 어디 데이터를 보니까 선거 조금 전에 막 네. 미통당 지지율이 30%대까지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유승민이라는 그쪽에서 나름대로 지지한 정치인이 통합당 들어가 버려서 이걸 흡수해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세월호 관련 망언 터지는 걸 보면서 등을 돌렸을 거라고 봐요. 20대 남성은 원래부터가 자유한국당은 빼고였거든요. 내가 보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빼고 박근혜는 빼고였거든요. 20, 30대 보수층이 2017년 대선 때 그중에 20%만 홍준표로 찍었습니다. 예. 오히려 문재인 후보 찍은 층이 더 많아요. 이번 선거에서도 기권하는 게 아니었다면 네. 그 망언 때문에 통합당으로부터 등을 돌렸을 거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준석이라든가 또 누구야 뭐 그런 사람들이 표를 벌었어요. 자기 지역구에서 벌든 아니면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을 벌든 간에 그거를 이제 차명진 이런 사람들이 깎아 먹은 거죠. 확실히 보수층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차명진 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저도 이게 현장에서 좀 느꼈는데 그 투표 전날 저 광화문에 이렇게 계속 있다가 우리 공화당이 정말 빡세게 하더라고. 마지막에 한민호 저의 관심 관심 후보. 한민호 문화예술계 네. 전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국장 하셨던 네. 그 양반 그 선거 운동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계속 유심히 들었는데 네. 차명진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얘 때문에 조졌다고. 그러니까 이미 다른 당인데 우리 공화당인데 그러니까 얘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고. 민주당에 누가 사고 쳐가지고 진보정당까지 조지듯이. 그래가지고 차명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얼핏 미래통합당이 조금 똥줄 타고 있구나. 그건 조금 느끼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통합당의 졸라 적극 지지층은 막판에 그 짝이 좀 안 맞는데 김남국
말을 갖고 그냥 자기 혼자서 퉁치고 넘어갔어. 정신 승리하고. 그래서 그쪽한테는 영향을 당연히 안 끼쳤을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아니었었더라도 졸라 깨졌다. 네. 예, 지금 통합당은 한국 사회의 제2의 북한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야 그게? 북한이다. 통합당은 북한이다. 우린 그럼 북한 지배 받고 있는 거야 지금? 통합당 지배 안 하잖아요. 못 무슨 하잖아요. 얘기야? 아니 대구 대구. 우리는 그런다. 우리 지역은 그러면 뭐야 지금?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찍은 거겠고 대다수의 뭐 수도권이라든지 여러 연령대에서는 저겐 도저히 못 찍는 집단이다. 저는 코로나 변수도 이번에 영향 없었다고 봐요. 뭐 전국에서는 정부에서 선방해가지고 지지율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못했으면 내려갔겠죠. 왜냐하면 대구도 정부에 대한 코로나 대응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다 연동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거 뭐가 변수였는지는 솔직히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앞으로의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사회를 해석하는 데에는 가까이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일보다는 전체적인 사회의 구조와 이걸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거고 투표율이 68%까지 올라갔던 건 저는 그래도 박근혜 탄핵 촛불 이 영향이라고 봐요. 오히려 코로나보다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아직도 2017년 대선에 80% 투표율에 총선이 1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게 앞으로 더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일 거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안이 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굉장히 평온했잖아요. 오히려 희한할 정도로. 금태섭 건은 잘 넘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찬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국민의당에서 일단 다 빠지고 아저씨들 다 빠져버렸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해찬 대표가 오면서 양정철 이해찬이라고 하는 이 두 전략가 민주당의 이제 전략가들이 굉장히 집안 단속을 저는 이게 어떻게 정당에서 저렇게 찍소리를 못하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지 뭐 군대 조직처럼. 그건 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양념부대. 어찌됐건 간에 군대 조직처럼 움직였고 평온했고 다른 정당들은 뭐 계속 뭐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뭐 난리 났고 뭐 집안 계속 어지러웠잖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정치를 보면서 조용한 걸 좋아하는구나. 이게 잘 되는 집안을 그냥 좋아하는구나. 나는 그것도 좀 느꼈어요. 저는 의도치 않게 코로나 영향은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코로나19가 가장 크게 확산됐던 지역이 대구 경북이었잖아요. 네. 지방선거 끝나고 대구 경북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단체장들이 그렇죠. 싹 다 민주당이 네. 석권을 했잖아요. 네. 코로나가 영향 크게 확산된 곳이 신천지 탓도 있겠지만 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아마 저기 봐봐 미래통합당 단체장을 뽑아놓으니까 저렇다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네. 실제 온라인상이나 그리고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을 향해서 막 비난하는 제가 저한테 전화가 오기도 했었거든요. 수도권에서 네. 대구시장 왜 그러냐. 내가 옆에서 듣고 있었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 않냐. 네. 그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말씀은 누구랑 비교하시는 거냐라고 네. 하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랑 비교해 보시라. 근데 이분이 뭐 극렬한 뭐랄까 민주당 지지자라기보다는 뭔가 이 대구 경북은 밑에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수준이 낮다. 수준이 낮다. 네. 그러면 야, 너 미래통합당 찍을 거야? 그러면 너 수준 낮은 대구 경북처럼 돼. 우리 동네가. 네. 이런 것들이 온라인 상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계속 네. 좀 이야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일정 부분 미래통합당은 대안 세력이 못 된다. 네. 문재인 정부에 불만은 있지만 쟤들 찍으면 저렇게 돼. 라고 하는 정서를 저는 자극하지 않았나. 그게 있어요. 그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등등은 계속 대안을 내놨잖아요. 네. 근데 미래통합당은 그런 모습을 못 보였고 미래통합당이 멍청한 것은 내가 미래통합당이면 재난 100% 보편 지원을 먼저 쳐버립니다.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당신들 보편복지나 기본소득 반대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거 지금 재난이다. 재난이라서 그러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김종인이 그 정도는 해줬어야지. 김종인이 그 정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뭐 경제 문제를 그래도 제1야당은 부각시키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근데 계속 뭐 너무 협박이 지나쳤어. 민주당이 이기면 나라가 망한다. 그렇죠. 이거는 유권자들에게 도전하는 어. 자세입니다. 이따위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경제냐 지난번에 20대 총선 때 민주당 슬로건이 문제는 경제다, 해답은 투표다. 그렇죠. 이게 그게 나왔어요. 김종인 자기 작품이라고 그랬죠. 뭐 이철이 뭐 이런 사람들이 네. 만들었던 캐치프레이즈인데 이번에는 경제를 지킬 것인가 조국을 지킬 것인가. 뭔 상관 있어요, 경제하고 조국하고 좀 지금. 뜬금없잖아.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잘 해서 안 되는 나가다가. 거지. 예. 그렇게 갖다 붙이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확 안 와닿는 거였지. 그리고 황교안의 메시지는 계속 오락가락하고 막판에는 뭐 50만 원 다 주겠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김종인이 오면서부터 바로 경제로 터닝하려고는 했어요. 그렇죠. 원래 김종인은 그거니까. 예, 그래서 뭐 백조 이야기도 나오고 네. 여러 이제 경제 관련한 것으로 이슈 아젠다를 터닝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손발이 맞아 해먹지. 또 유승민은 또 삑사리 치고. 그러니까 직원내부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삑사리 쳐놓고 유승민, 김종인 공동선대위 유세하고 수도권에서 뭐예요 이게. 유승민은 또 좀 이해를 하기 어려웠어요. 난 그 부분은. 네, 유승민 또 기본소득 문제 찬성론자는 아니지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승민의 매력은 전향적 경제정책 아니었나? 그게 이번 선거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뭘로 장사할 거야 이제 유승민이. 유승민은 통합당이 더 망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통합당의 그렇죠. 네. 성공을 그다지 바라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황교안이라는 당의 얼굴.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총리. 총리를 했던 이 얼굴이 지금 지방선거를 거쳐서 총선 때도 또 있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렇죠. 플러스해서 황교안 대표가 네. 너무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종로에 갇혀서. 그러니까 본인 선거는 진다고 생각하더라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누볐어야 되는데 황교안이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야 황교안은 종로에서도 힘드니까 지선거에만 매달리는구나 라고 하는 이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못 보여준 게 신뢰감을 못 준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황교안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아마추어 티를 낸 거죠. 그러니까 관료로서의 티를 아직 못 벗어난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리형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선거 큰 판때기가 벌어지면 막 질러주고 뭐 축축축축 치고 나가주는 맛들이 있어야 되거든. 뒤에서 서포트하는 맛이 아니라. 그게 이제 리더로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인데 이번에 보면 황교안은 계속해서 결정적일 때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결정적일 때 타이밍을 계속 놓칩니다. 네. 그리고 뒷북을 치다 보니까 실수도 스텝이 꼬이게 되고 타이밍을 놓치면서 스텝이 꼬이게 되고 그게 공격으로 들어오면 또 적절하게 방어도 하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황교안은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져버리게 된 거고 차라리 김종인을 왔을 때 그냥 대표직 사퇴 던지고 사퇴했었어야 돼. 사퇴 던지고 차라리 그냥 자기 선거에만 집중을 하든가 네. 아니면 처음부터 종로 못 나가겠다라고 했으면 비례로 2번으로 해서 나는 전국 누비겠다거나 혹은 그거 안 받아줬을. 그럼 미래한국당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혹은 네, 혹은 미래통합당 사퇴합니다. 해놓고 미래한국당 대표로 임명되었습니다. 종로가 돌려봤을 때 안 된다라고 했으면 그냥 수도권에 다른 곳 갔어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아닐 텐데. 저는 어디요? 예를 들면. 뭐 예를 강남 들면 아니면. 강남 아니면 뭐 강남은 못 가게 됐지. 용산 정도도 뭐 용산을 조금 저울질했다는 얘기는 동대문 있었죠. 쪽이나 뭐 혹은 뭐 저 외곽지도 저는 뭐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종로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욕심을 다 부리다가 다 놓쳐버린 케이스가 네. 돼버렸죠.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다음이 있을 것인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이 그렇죠. 없어 네. 보여요. 다음 뭐 대통령은 물론이고 지방선거 정도도 못 나올 거다. 끝이에요. 예, 못 나올 거다고 황교안은 봅니다. 저의 예측대로 끝이 났습니다. 네, 김영준님 감사합니다. 19,000원. 예. 네, 어떻게 2만 원이면 2만 원이고 15,000원이지. 네, 여러 가지 계산이 감사합니다.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교안 자체가 리스크였고 황교안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반면교사로 누구나 삼아야 될 일인데
황교안이라는 리더가 왜 통합당에서 등장하냐면 통합당 극성 지지층의 마스터베이션이에요. 자기네들이 보기엔 좋겠지. 목소리도 좋고 반듯하고 마스크도 괜찮고 기독교인이고 그럼 뭐 하냐고. 이런 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누가 정치를 하든지 간에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그러면 뭐 하냐고요. 목소리 좋아서 뭐 하려고. 에? 이걸 딱 본받아야 됩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예전에 이런 곳에 골몰하다가 그렇죠. 잘못된 당은 캐릭터가. 여러 당이 있어. 민주당도 그런 적 있고. 그런 하여튼 캐릭터들은 잡벅하면 안 돼. 잡벅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미래통합당 망하는 거 보면서 망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사실 망한 게 아니에요. 정당 지지율이 34% 정도 나왔고 네. 지역구로 기준을 하면 41%예요. 그렇죠. 살아났어. 이게 선거구제의 묘한 그 부분 때문에 의석이 떨어진 거죠. 살아났어요. 지난 지방선거 때 통합당 비례대표 지지율이 27%였거든요. 그 전에 홍준표가 대선에서 나온 게 24%였고 그 전에 2016년 총선 때 비례대표 새누리당 득표율이 요번에랑 비슷해요. 예, 그때 4년 전으로 돌아왔어 지지율이.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비대위원장 우리 얘기했잖아. 네. 네, 우리가 김세연 얘기했나요? 김세연도 네, 얘기하고 김세연 뭐 얘기했고. 원희룡도 얘기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김태일 교수 대구에. 김태일 교수는 뭐 이런 수습하는 전문입니까? 그렇죠. 전에 국민의당 혁신위원장. 비대도 했고 그 예전에 혁신 비대는 아니고 혁신위원장. 민주당도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때인가? 김태일 네, 교수가 대구시당 쓴 책 위원장. 중에 민주당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민주당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인가? 그 책이 있어요. 김태일 교수하고 최재천 의원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김태일 교수는 민주당 이데올로그인 적도 있었어요. 민주당 내 좌파였어 오히려. 예, 더 당이 진보화되어야 된다. 그때 김태일 교수가 주장했던 게 중도층을 향해서 중간으로 갈수록 입지가 더 좁아진다. 차라리 좌로 탁 쳐가지고 판을 흔들어야 된다. 뭐 이런 류의 주장을 했었어요. 하여튼 그런 적도 있었는데 또 국민의당 가서는 중도 정당을 살리고 다당제를 하자. 그렇죠. 이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설턴트지. 이데올로그라기보다는 그때부터는. 근데 김태일 교수를 통합당으로 그래서 네. 김태일 제2의 김종인이야? 그 정당 이렇게 저 뭐지? 네. 심폐소생 전문이시니까 김태희 교수 어떤 네. 것이죠? 나보고 통합당 비대위원장 이런 거 하라고 하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주고 나한테 고작 1,000만 원. 네, 1,000만 원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것. 6개월 동안. 네, 이러면 내가 한번 갈 수도 있겠다. 구슬님 2,500원.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통합당이 이게 묘한 결과예요. 통합당이 지지율상으로는 살아났어요. 어쨌든 네, 살아났는데 의석은 짜그라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적어도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통합당 지지를 한 거고 지역구에서는 40% 정도가 지지를 한 거잖아요. 5명 중에 2명이. 네. 근데 문제는 나머지 60,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통합당을 혐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벽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벽에 가까이는 접근했으나 그 벽은 더 높아져 있다. 그 이제 비호감도가 점점 견고해진다는 게 가장 큰 이 당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번 선거에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기냐 지냐 이게 아니라 저 당은 꼴도 보기 싫어. 너무 이상한 정당이야라고 이렇게 딱 비호감도가 너무 세져 버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갈 것인가, 이 벽을 어떻게 깰 것인가가 앞으로 숙제일 거고 가장 큰 그러니까 나는 궁금증과 어떤 해야 될 일은 저희 우리 방송에서도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그 정당은 선거의 난공불락 같은 배구로 치면 고려증권, 야구로 치면 해태, 해태하고는 지역색이 좀 안 맞는데 뭐 하여간 그 뭐 농구로 치면 기아자동차, 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팀도 스타가 많고 참 뭐 잘하는데 저 팀은 게임만 하면 이기는 뭐 결국에는 이기는 거는 저 팀, 저 정당이었거든요. 그 근간에는 굉장히 치밀한 선거 전략가들과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의 그렇죠. 이 아주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뽑아내는 이 아젠다 세팅, 이슈 파이팅 능력, 뭐 그 적세적소의 이 타이밍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인력들이 다 어디 갔으며
그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나. 저는 이 당의 기초를 다시 다지는 것들, 뭐 조직부터 해서 여의도 연구원의 어떤 그 브레인들의 이 당의 어떤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당의 뭐 살과 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 조직을 다시 어떻게 재건하는가에 그 리더가 와야 된다. 네. 지금 뭐 명망가들이나 뭐 단순 그냥 뭐 좀 인기를 덮어줄 만한 사람들이 와봐야 지금 이 정당은 똑같이 계속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 수도권에서 아깝게 낙선한 통합당 후보들 그 중에서도 좀 강경 극우 성향이 덜하고 나이가 젊은 이준석, 뭐 이준석을 포함해서 김병민이라든지 김병민, 네. 그보다 조금 나이가 더 있는 장진영이나 이 사람들을 이제 당에 뭐 비대위원장에 누가 오면 네. 다시 중용해야 될 거예요. 예. 그 당직이라도 좀 줘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만에 하나 민주당이 삐끗하면 다음 총선에서는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렇게 어려운데도 접전까지 갔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쪽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또 필요할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승민도 좀 차기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으로 가능성이 꽤 있다. 유승민은 이제는 대구 정치인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예. 오히려 유승민이 대구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돌아오려면 수도권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럼 유승민이 수도권의 젊은 통합당 내부 정치인들을 추스리고 안아서 당의 요직에 배치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냐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게 보면 여우들이 몇 명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불출마 선언한 인간들. 네. 김무성. 아. 나는 김무성 나는 김무성을 당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게 김무성이 사실 황교안을 대표로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잘 오세훈 안 밀었어요. 김무성은. 김무성이랑 황교안 제휴 관계거든. 김무성 봐봐 그냥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가 이 사태로 혹시 알았던 거 아닌가. 다 뒤질 거라는 거를. 예, 김무성은 또 재기의 여지가 있어요. 예, 비박 계열들 의원들 다시 규합을 하면 김세연도 그렇죠. 네. 뭐 부산에서 다음에 어떤 네. 시장 정도는 충분히 노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홍준표도 판을 다 알고 있었다. 수도권 가봐야 작살나고 끝나고 다 죽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타일 다 구겨가고 비겁하다는 말 들으면서 비겁하다. 진짜 손톱에 피가 나도록 욕하지 경상도 마. 땅에다가 손톱을 받고 질질 안 끌려가려고 버티고 있었다는 게 딱 드러난 거죠. 윤상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 그럼 최악인데 근데 윤상현이 김진태나 그네 누님을 석방시키겠습니다. 윤상현이 김진태나 이하고는 또 달라요. 윤상현 또 전략가예요 사실은. 예, 외교적으로도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윤상현이 사드에 초창기에 반대했다니까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한다고 했을 때 윤상현이 반대하면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와 사드의 각도가 어쩌고 굳이 그 무기가 필요하냐 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진심이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튕긴 건지 오히려 친박 핵심 인사가 반대를 한번 해줌으로써 미국과 협상력을 담보한다 이 차원이었던 건지 아니면 윤상현이 인천의 지역구라서 중국이 좀 신경이 더 쓰였다든지 이건 모르겠지만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윤상현이. 근데 이제 윤상현 자기가 알 거예요. 자기가 전면에 나서면 당이 안 된다는 거를. 예, 그래서 의원이랑 계속 하면서 예, 그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댓글에도 달렸는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네. 자기는 비대위원장에 관심 없다. 네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면 된다. 라고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상 홍준표가 던진 말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종인이 다시 온다. 네, 김종인이 부정하지 않는다면 네. 당에서 이걸 거부하기 쉽지 않을 거다. 네. 네. 김종인도 많이 다 했는데 김종인 갖고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야기 나온 게 박지원이잖아요. 박지원을 데리고 온다고? 더 힘들 걸. 예, 박지원도 내가 봤을 때 갔습니다. 네. 평론계로 감히 가겠죠 이제. 아니 평론 또 하면 안 돼. 박지원은 감히 갔어요. 박지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뉴스미장 초창기에 우리 공화당 친박신당 다룰 때 박지원이 성공한다. 대구 경북에서 친박신당 성공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보는 걸 못 본다. 이 정도면은 박지원 사퇴하세요. 은퇴하세요. 그리고 박지원이 오면 김수민의 그 평론계의 포지션이 네. 자리가 몇 자리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안 줄어. 네, 거기 나이가 다르잖아. 나이가. 이게 그런 거 같아. 그 프로야구 선수들 네. 은퇴하면 은퇴하는 해에 보면 그
방송 스포츠 채널들 해설진들이 아. 바뀌거든요. 네네. 한 내년 올해 한 연말까지는 현역 정치인들 중에 떨어졌던 분들 대거 종편으로 우르르 나올 겁니다. 저는 박지원은 평론가로서도 아니라고 봐요. 예, 거기에 자꾸 매달리는 방송사들도 문제가 있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든지 나이가 들어도 다른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거든.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다 했어요. 기력이. 제가 봤을 때 박지원의 정치적 쓰임새는 때가 오면 대북 특사 정도? 예, 그게 다라고 봅니다. 이제 인정하고 물러나셔야 될 때가 온 거죠. 요번에 진짜 중진하고 대선 주자들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 공백지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궁금하네요. 5선급이 거의 없죠. 몇 명 주호영, 뭐 조경태, 예, 이 정도고 김진표 저쪽은 몇 서른 선이고. 뭐 김진표가 의장 노린다고 하는데 의장 맞춰볼까요? 의장? 의장. 네. 뭐 의장은 핫바지인데 누가 하든. 의장 앞바지로 어떻게 의회 경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아니 실제 지금 의장 출신 총리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180석 네. 가져간 이상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참여정부 때 국회의장했던 박관용 초창기에 초창기에 탄핵할 때 탄핵할 때 거기나 아니면 지금 원래 비대위원장 김영호. 그렇죠. 김영호 같은 네. 의장은 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네. 아니고 그냥 누가 될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네. 누굴 세워놔도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기를 하는 거로 그냥. 아 그래요? 네. 그럼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생각 안 나죠 지금. 네. 나는 서른, 저는 박병석, 박병석, 김진표는 안 될 네. 거다라고 봅니다. 나는 서른 아무래도 친문 확실한 친문 굳히기로 서른이 확실한 친문인가? 그래도 그쪽으로 분류되니까 동교동계 출신인데. 저는 그때 우리 개편 날도 박병석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청권이고 음. 그래서 지금 총리가 사실 계속해서 그 호남계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총리가 아니라 저기 뭐고 국회의장이. 호남계라고요? 네. 문희상이 호남계요? 정세균만 호남이군요. 네. 이 양반이 이낙연하고 헷갈린 것 같아. 이낙연하고 헷갈렸네요. 나 의장 안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병석 의원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나. 지금 무난한 사람이 돼요. 네. 의장은. 근데 네. 김진표, 서른 좀 시끄러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박병석으로. 박병석이 얼마나 무난한 사람이냐. 네. 이 양반이 2004년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거기 지역구가 어디죠? 충북인가? 박병석 네, 대전 충청도 대전, 대전 대전. 네. 그렇지. 박병석이 그때 뭐 무난히 당선이 되는데 박병석은 사실 2002년 대선 전국 때 비노 계열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잖아. 왜? 노무현 대통령과 좀 닮아서 그게 아니고 무난하기 때문에. 구슬님이 네. 25,000원 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도 다 끝났는데. 2,500원을 주셨는데 네. 삑사리 내셨군요. 2,500원도 아니야. 주시고 25,000원도 주시고. 대구 경북 사람 불쌍하다고 주셨을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네. 그 부의장은 아무래도 조경태 의원이 하지 않을까. 조경태. 통합당에서는. 아니야, 주호영도 주호영은 있죠. 부의장 할 생각이 없어요. 왜? 의장하고 싶어. 본인은 자존심 상한다? 당권을 잡고 대표. 네, 대표. 내가 MBC 오늘 그 녹화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당 대표를 노릴 수도 있다. 그 잘 당 얘기했다. 대표를 노리는 네. 게 그 자기는 만약에 통합당이 이겼으면 의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 부의장은 안 하고 그렇죠. 싶어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조경태 말고 또 없나? 다선이? 5선이 한 명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네. 건너온 사람을 선택시켜 줄런지는 잘 모르겠다. 예. 지금 뭐 통합당이 찬밥 더운밥 그럴 때가 아니니까. 그럼 민주당의 부의장은 민주당 몫의 부의장 그게 서론 아닐까? 서로 나이가 그럴 수도 박병석 있겠네. 의원이 많지 않아요? 네, 박병석 그렇죠. 의원이 많죠. 예, 그래서 서른이 이제 부의장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이석현 의원이 그렇게 의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랬죠. 예, 공천에서 떨어졌죠. 네. TK를 비하했던 이석현 의원. 네. 뭐라 그랬죠? 그 사드 때, 사드 지나고 나서 지방선거 때 네. 역시 대구 경북은 안 된다. 네. 그 사드 반대한다고 하더니만 어. 결국은 당시에 자한당 찍어주지 않냐. 역시 약간 미개하다. 이런 네. 식으로 자기 SNS에 글을 올렸었죠. HS진이 자기는 사드 반대했어? HS진이 5,900원. 경상도 사나이 서른 가자.
서른이 경남 출신인가 그럴 아무튼. 겁니다. 네. 아 정진석 부의장 후보. 아 김시정 님이 정진석도 그걸로 만족할까 부의장으로 원내대표까지도 했는데 조금 정진석은 도지사가 꿈 아닌가? 도지사 했었나요? 한 적 있지 않나? 했었나? 정진석이? 그 차이는 장관은 했죠. 김대중 정부 때.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호영은 김부겸을 꺾었잖아요. 네. 근데 정진석은 박수현을 꺾었어요. 음. 그러니까 박수현을 이겼다는 게 크게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걸어 네. 들어온 거죠. 네. 평탄하게. 근데 뭐 이 국회란 세계가 선수가 중요하지 뭐 선거에서 그거는 대선 주자 아니면 글쎄 다른 변수가 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또 짚고 넘어갈 거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위성정당 빼고 네. 캠페인을 해왔는데 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위성정당 안 냈을 경우에 그러니까 뭐 독일식 연동형을 적용하고 이런 거 말고 그 말고 똑같은 그냥 선거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준연동형 제 표현대로면 준준연동형 정도 되는 그 제도를 적용했고 위성정당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달리 말해서 이번에 나온 더불어시민당 지지율과 더하기 열린민주당까지 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고 미래한국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 지지율이다라고 쳤을 때 의석을 계산을 해보니까 야 정의당은 의석을 10석 도둑 맞았습니다. 16석이 나와요. 야. 똑같은 선거 결과에서. 근데 이번에 6석이 나왔죠. 그리고 국민의당은 11석이 나옵니다. 사공정규. 사공정규 당선됐다니까 당선이네. 위성정당 안 했으면. 그게 3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 10석, 국민의당 8석이 도둑 맞았어요. 그럼 그거 어디로 갔느냐. 민주당이 15석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의석 도둑질을 한 거예요. 15석을. 그리고 통합당은 뭐 먼저 도둑질한 놈인데 3석. 근데 빼봅시다. 이 결과를. 민주당이 15석 빼봐요. 그러면 열민당까지 합쳐도 68석. 그렇죠. 네. 168. 168석.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주당 13석, 15석이 아니고 13석이고 그러면은 160석이죠. 170. 170석. 170석이고 통합당은 5석 도둑질했거든요. 3석 아닙니다. 5석. 빼니까 198석이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위성정당 안 했으면 민주당 또 단독 패트는 확보를 못했고 단독 패스트 트랙상 180석 확보를 못한 것이고 미래통합당은 단독으로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 못하는 거였어요.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둘 다. 그리고 정의당이 16석이고 국민의당이 11석이다. 이거 그래도 그나마 좀 다당제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네. 국민 여론이라니까 내가 다른 제도를 대입한 게 아니에요. 위성정당만 없었다는 거 그 하나만 적용했을 때도 이런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스펜이라고 올려야 되나? P님 49.99달러. 야. 달러로. 우리 달러 거래도. 이제 참고로 요번에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거둔 지지율이 49.9%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닫고 있어요라고. 듣고 있어요인데 오타를 내셔가지고. 닫고 있다고. 창을 닫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 봐봐요. 당 지지율은 열민당까지 포함해서 38%인데 이게 딱 2004년 열린우리당 지지율이에요. 네. 근데 지역구 지지율은 49%예요. 근데 이게 어느 쪽이 진짜 지지율이다라고 우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구는 다른 당에 대한 사표 심리 때문에 쏠리는 게 있고 비례대표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유권자도 다른 당 줄 수도 있거든. 그걸 감안했을 때 뭐 그 사이 어디쯤에 있겠죠. 38과 49 사이에 민주당 지지율이 뭔가 있을 텐데 근데 의석의 60%를 가져갔어요. 이 공정한 거냐고. 과반 미달의 지지로 과반 의석 60%를 가져가는 게 어쨌든 그것 자체로 선거제도에 왜곡 효과가 있는데 여기 그렇죠. 위성정당까지 들이밀어서 씨발 박근혜 상징 숫자가 18 아닙니까? 박근혜를 청산하기 위한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괴뢰정당 도적질이 18석이 나왔다는 거 이게 박근혜의 잔재라는 겁니다. 그럴싸하지 않나? 그렇긴 한데 저는 그 선거 끝난 다음 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 자체도 이런 가정을 하지 못한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책임이 있죠. 책임이고 능력 네. 부족이다. 그래서 특히 정의당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또는 당원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저는 뭐 손가락질하거나 뭐 비난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럼 누가 비난할 수 있어요? 무당층? 이미 선거는 끝났잖아요. 나 같은 무당층.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상대가 잘못한 걸 찾기보다는 내 타격 자세, 내 투구 폼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고치는 게 근데 중요하죠. 18석은 투구 폼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쨌든 네. 게임의 룰이 잘못된 게 아니라 룰의 빈틈을 악용한. 네, 그거로서 이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18석이 그렇게 옮겨져 갔다는 건데. 심상정 대표가 이제 해단식이었나 당무 오늘 뭐 아침에 그 회의였나 거기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잖아요. 네. 네, 많이 못 당선시켜서 죄송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심상정 대표도 저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야기입니다만 류호정 비례대표 1번의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그러니까 사퇴하고 저도 사퇴를 주장했었어요. 지역구의 점령 그리고 류호정 뭐 이 지금 당선자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그때 같이 동반 사퇴했었으면 조금 더 얻었을 거라고 봐요. 그때 좀 셌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세진 않았지만 셌다가 돌아오지 않았어.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열린민주당이 마지막에 이제 사그라들고 더불어시민당으로 몰아가잖아요. 네. 그랬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그래도 정의당을 살리자라고 하는 이 밴드웨건 효과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드라이브 걸리진 않았을 것이다. 한두 석 뭐 예를 들어 정도는 더 건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는 심상정이라고 하는 그 진보 정치인의 끝을 이제는 퇴장도 조금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진보계 자신은 물론이고 범진보층들이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예, 저는 이번에 노회찬 심상정 시대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렸다. 네, 진보로 완전히 좀 재편을 해야 되고 지금 새롭게 그러니까 뭐 이번에 87 우리 그 슈퍼락 님도 뭐 87학번 그 이후 학번 세대가 이번 선거를 좌우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세대들이 원하는 진보가 무엇인가? 새로운 세대들이 원하는 진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정의당의 그 이후에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이후에 새롭게 진입한 기성정당으로서의 진보정당에 새롭게 진입한 분들이 재편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세대들이 좀 중심에 드러나서 정말 제대로 한번 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별로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 이번에 심상정 대표와 함께 국회에 입성한 비례대표. 그렇지. 당선자들이. 그러니까 정의당이 2번 연속 그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서 좀 실패했다고 보는 게 이번에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출마자들의 성적표를 보면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를 제외하고는 뭐 처참했죠. 이야기는 한편은 뭐냐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자기 뿌리 조직이나 풀뿌리 활동이 없는 이 소칭 말하면 어떤 업계의 전문가를 데려다가 비례대표를 시켰는데 이거는 민주당이나 통합당이 해야 되는 전략이고 정의당이 해야 되는 전략은 그렇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저는 서기호 판사 때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하고 솔직히 그분은 별로예요. 판사할 때도 평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거 그냥 얘기할 수 있어. 버리고 우리 당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 근데 그냥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철이가 아니잖아. 민주당 사람이 아니잖아. 정의당은 밑에서 비례대표도 진짜 몇 자리 없는데. 밑에서 정말 어떤 당의 대표로서 그러니까 개인 국회의원이 아니라 300분의 1이 아니라 정말 당의 어떤 대표 선수로서 해야 되는 헌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어느 순간 진보 정당이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그걸 해왔던 사람들이 자리를 맡고 보상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보상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수순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박탈해버리고 있으니까 이건 진보정당 운동의 가장 큰
뼈아픈 모습이기도 해요. 지금 전영길 기자 얘기했듯이 뭐 유명하다고 해서 뭐 조금 알려졌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당에 뿅 하고 나타나는 이거는 진보정당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 노회찬 의원이 뭐 영입돼가지고 비례대표 됐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나마도 되게 후순이었어요. 네. 그렇죠. 예, 사실은 전농 출신, 민주노총 출신 또 일종의 영입이사였거든요. 네. 강기갑 의원이 노회찬 의원만큼 그 당시에는 당의 기여한 정도는 많이 떨어졌죠. 물론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당에 힘을 불어주면서 비례대표로 들어간 단병호 의원도 마찬가지고 심상정 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당 활동에서보다는 민주노총 쪽에 금속노조 그렇죠. 티오였죠. 그리고 조선인 아니 대표도. 그때는 나는 진보정당이 네. 역사가 짧잖아요. 네. 그래 해봐야 뭐 10몇 년, 20년 뭐 저 민중당부터 잡더라고 네. 하더라도 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원내 정당으로 한 20년 정도의 역사가 쌓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당이 그 체질을 갖춰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기성 정당으로서 원내 정당 기성 정당으로서의 체질을 갖추고 거기에서 진보 정당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갖춰야 된다. 언제까지 노회찬 심상정의 이름값에 기대어서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그 제 개인적으로는 비례대표를 어떤 사람한테 줄 거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나는 오히려 정의당 의원이 누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차피 의회에서 던지는 표수에 불과한 거고 정의당 같은 정당은 난 정의당의 문제가 뭐라고 보냐면 수년 전부터 정의당 인사들 입에서 자기네들이 무슨 제1야당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치는 이렇다 저렇다. 국회 원내교섭단체 안 되는 정당이면 시민단체랑 별로 차이 없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수권정당이 되려면 소수정당일 때 반란군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오히려 항의를 잘하고 예, 법안 하나 더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수 정당이 더 잘해야지. 소수 정당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국회를 뒤집어 놓고 인민들의 내가 인민이라는 말을 쓴다. 인민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이게 더 중요한 그렇지 거예요. 불판을 바꾸자 이런 거. 그리고 이번 국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민주당이 180석이에요. 정의당이 뭐 행사할 게 별로 없어. 물론 이건 나중에 국회 재보궐선거하고 이러다가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때 일이고 정의당은 거대한 소수라고 했던 옛날에 민주노동당 때 견제했던 그 노선으로 가야 되고 나는 정의당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주 처참한 성적을 받아든 미래당, 녹색당, 노동당 등등 민중당까지 물어보고 싶은 게 내가 못 본 건지 왜 이렇게 서명 운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정의당이 대표적인데 정의당 자꾸 여의도 정치에 골몰하고 있어요. 그 작은 의석으로. 그게 서명 운동을 할 사람이 없는 거 사람이 아니야? 없는 거 지역에. 서명 운동은 서명이 아니라 공간이 대구에 대구 정의당으로 치면 3명만 있어도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서명 많이 받아야 될 필요도 없어. 자 가서 가파 깔고 종이 놓고 유인물 뿌리고 마이크 들고 정당 연설회 하는 거예요. 정의당 뭐 이런 식으로 팻말 세워놓고 그 활동을 왜 안 하냐고. 내가 서울에서 그 연신내 사거리에서 자유한국당 지역 조직이 보해체 반대 운동하는 거 봤거든요. 보해체는 사실 이쪽 낙동강하고 비수도권 이슈잖아요. 네. 근데 서울 사람들이 엄청 서명해. 그 아마 우리 공화당 당원들일 거예요. 아니 자유한국당, 아,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아니 길 가던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요. 서울역에서도 하고. 그거 왜 안 하냐고. 제1야당도 하는데. 이재명 지지자들도 뻔질나게 구명운동 하고 있어요. 구명운동도 좋지만 서명, 예? 뭐든 좋아요. 그 어젠다 뭐든이 아니라 잘 세워야죠. 어젠다. 옛날에 학교 급식 조례 운동, 민주노동당 작품 중에 그렇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카드 수수료 인하 이게 민주노동당이 그 자영업자 지지율 낮았는데 자영업자 지지율을 당 평균만큼 끌어올려놨어요. 이런 활동 왜 안 하냐고. 연설이 사라진 정치를 왜 자꾸 미디어 정치니 빅데이터니 여의도 정치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거대 정당도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거대 정당은 왜 길거리에서 장외투쟁 이런 거 말고 그런 활동 왜 안 합니까 캠페인을. 그러니까 홍준표한테도 좀 배워야 돼요. 그 홍준표가 당선되고 나서 당선된 다음 날 뭘 했냐면 수성못에서 당선 축하 쇼를 했어요. 네. 자기가 토크쇼. 토크쇼. 아, 지지했던 그 사람들이랑 일종의 길거리에서 중문즉설. 게릴라 콘서트를 하겠다. 당선 시켜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고 앞으로 내가 국회에서 했으면 하는 것들
대권 후보를 했으면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달라. 그날 오전에 바로 그렇게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할 때도 홍준표가 했던 방식 중에 가장 자주 썼던 방식이 그 수송못에서 증문즉설 네. 하는 자리를 한 4-5번 정도 저녁 시간대에 만들었어요. 예전에 그 최수종 나온 드라마 대통령 프레지던트인가? 맞아요. 거기 보면 최수종이 원래 이글이라고 미국 만화 원작, 일본 만화다. 그 최수종이 보면 계속 술집에서 사람들하고 그 막 그런 모습 있었는데. 그 만화 원작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카우보이들하고 대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라서 총기 소유를 금지하려고 하는 성향인데 카우보이들은 거기에 민감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선술집 같은 데서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최수종 드라마에서 한국식으로 변용돼서 나타나는데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해서 국민의당, 민생당 왜 망했느냐. 중도, 상대적 이념적 스탠스가 중도잖아요. 중도 정당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가운데 껴가지고 있고 캐스팅 보트 좌우저울질하다가 미움을 받고 넌 죽어 이렇게 돼서 쫙 쪼그라들거든요. 중도 정당이 그나마 살아남으려면 여기도 지지 기반, 조직 기반이 있어야 돼요. 계급적, 계층적 기반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맨날 얘기했어요. 진짜 민생당이나 국민의당이 날 불러가지고 뭐 발제를 하라 그러면 내가 계속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나라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장님의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중소 자영업자가 엄청 많아요. 근데 기존 정치 구도에서는 잘해봐야 자본대 노동이 되기 쉽거든요. 그것도 대기업 자본대 대기업 노동의 구도지 그나마 있는 거라고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호남에서 호남 정치 할 일이 아니라 호남에서만 정치하는 조직은 호남에서도 망해요. 호남 사람들을 만만하게 봅니까? 호남 사람들도 밖에 나가갖고 성공해서 돌아온 자식을 좋아하지 자기 돈 없다고 집에 가고 엄마 아버지 돈 좀 팔아주이소 이지랄하는 자식을 왜 좋아하냐고. 그래서 JP가 망했죠. 네. 아니 JP처럼 절대 맹주라면 몰라 또. 네? 안철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있었거든. 통합당은 망하는데 안철수는 그럭저럭 살아남아서 통합당으로 가서 그렇지 거기 얹힌다. 근데 그것도 안 되게 됐잖아요. 지금. 안철수를 통합당이 데려갈 이유가 있나요? 없죠 지금. 네. 그리고 내가 좀 트위터나 이런 데 안철수 지지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원한이 깊어요. 네. 예. 그거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을 갖고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게 안철수의 패인은 내가 누누이 지적했지만 통합당과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통합당에게 각을 세웠어야 한다고 안철수가. 거꾸로 정의당은 민주당에게 각을 세워야 했다고요. 어떤 새끼들이 민주당 협력 안 해주니까 정의당 지지율 떨어졌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정의당 안 찍는다. 근데 정의당 지지율 안 떨어졌어요. 예, 정의당은 오히려 민주당과 각을 세워야 심지어 민주당 소극적 지지층 중에서 진보적인 사람도 정의당으로 데려올 수 있어요. 정의당이 민주당이 협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마찬가지로 국민의당도 통합당하고 각을 세워야 된다고. 중도 보수들이요 저 새끼를 찍으면 안 되는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갔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안철수 이번 선거 때 야권 후보를 찍으십시오 하면서 전부 지역구 후보 철수시키고 이건 민주당한테 더 유리했습니다. 국민의당이 후보를 지역구에 대해서 확장성을 가졌다면 가지면 가질수록 민주당 표가 깎였을 거예요. 통합당은 양당 체제론자들이 많아서 지지자들이 그리고 보수 통합도 했기 때문에 통합당에서 국민의당이 가져갈 표는 별로 없다고요. 요번에 6점 몇 프로 나왔나요? 국민의당 예, 6%. 그거는 6%는 뭐냐면 완전 생짜 안철수 지지율. 예,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완전 생짜 순도 높은 안철수 지지율이에요. 보수층에서 깎아온 것도 아니야. 예, 새누리당 지지율 34% 그대로 나온 거 봤을 때는 이게 뭐 착각하고 있어요, 다들. 이태규가 그렇게 계산했을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요. 3번까지 딱 돼버리고 그리고 본연이 딱 앉힌 거 보면 4번을 왜 김근태 일베틱한 사람을 주냐고 공천을. 차라리 사공정규를 줬어라.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지문 중위 옛날에 군대 내 부정 투표 선거를 고발했던 이지문 중에 좀 야인 생활 많이 했어요. 정치적으로 잘 안 풀렸어. 뭐 정치학자가 되긴 했는데 이지문 전 중위를 영입한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국민의당에서 아무것도 안 줬어요. 비례대표 본수에도 못 들어갔어. 이게 뭐냐고. 이래 갖고 되겠어요? 삼석
삼성이 뭐냐? 예. 뜨거운 반성이 필요합니다. 네. 마라톤은 왜 하는 거예요? 사람 없는 데서 왜 달리냐고. 그 안철수 쪽에 능력 있었던 전략가들이 그랬죠. 떠나갔어요. 네. 내가 봤을 때 안 네. 남아 있어요. 메시지도 안철수가 지난 대선 때 무능력한 상속자의 나라 비판하면서 또 환경은 안 보다. 이 되게 절묘해요. 환경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과 동시에 보수층한테도 연결돼요. 환경은 안 보다. 이런 슬로건들이 이제 안 나와요. 맞아요. 박상민 같은 사람들이 지난 뭐 대선 때 있었던 유승찬. 그렇죠. 예. 유승찬 씨도 정의당에 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떠나는 팀 플레이가 안 되는 네. 이런 모습을 이번에도 보여줬고 그러니까 마라톤 하는 거 아니야 혼자 하니까. 그러니까 또 깝깝해서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없고. 옛날에 권영길 후보도 대선이 잘 안 풀리니까 만인보 써버리더라고. 아니 뭐 진짜 후보가 진짜 외로워요. 예. 선거해 보면 사람들이 마음 같지 않아. 자기를 너무 안 따라줘 마음을. 근데 안철수의 그래도 강점은 네. 아직 총알이 있다 자기는. 어떤 총알요? 돈이 있지. 안철수 돈 잘 안 써요. 그러게 문제지. 문제는 있는데 잘 안 쓴다. 안철수 재산의 대부분은 주식이라서. 있는데 잘 안 쓴다. 이게 문제니까. 네. 그래도 이 3당 후보, 제3의 후보들 중에서 특히 벼락처럼 떠올랐던 후보들 중에서 죽지도 않고 떠오는 사람은 안철수밖에 없어요. 악마야 악마. 무슨 여고괴담처럼 툭툭툭툭 나와. 그래서 요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갈 거냐 안철수가 깔끔하게 그냥 끝낼 거냐. 그렇죠.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다시 한번 또 빵 하고 또 오를 거냐. 알 수는 없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 슬로건 봐봐. 언행일치 안철수 이건 좀 예. 정치판인데. 기본적으로 정치가 DNA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아니 이 타이밍에 네. 저 같으면 안철수의 경험이면 대한민국 백신 국민의당 이런 슬로건을 냈었어야지.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예.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 이공개표는 좀 가져왔을 수도. 그렇죠. 그러면서 공개표. 롤 데일리 게임을 하는 요정 같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롭다. 그렇죠. 20대 청년들이요 네. 국민의당으로 오라.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것마저도 그 누구 4번 김근태. 김근태. 네. 아니 안철수 본인이 N번방 얘기를 제일 먼저 했거든요. 정치인 중에. 그거를 이렇게 상충되는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차라리 우리 방송에 나왔던 사공정규를 성도 사공인데 4번으로 주식을 했어요. 네,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 내가 얘기했던 안철수의 사공을 쓰고 있더라.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국민의당 대구시당 네. 선대위 슬로건을 썼어요. 당선의 강을 건널 것인가. 이것도 그대로 쓰고 있고. 하여튼 안철수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까 거리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안철수도 여러 군데 다녀야 됩니다. 마라톤만 할 게 아니고 청춘 콘서트 비슷한 걸 또 하던가. 하여튼 간에 분발하시고 왜 제가 정의당 국민의당한테는 좀 해줄 말이 많냐면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왜 포기하지 말라면 당신들이 이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민주당이 통합당 눈치를 좀 볼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면 역풍 받거든. 많은 정책들을 합의할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나 이런 거를 합의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뭘로 합의한다? 예산이나 사회경제정책으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보수화가 될 거예요. 네. 예, 이미 몇 달 전에 데이터 3법 처리했잖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했고 몇 년 전에. 종부세. 그렇죠. 나왔고요. 종부세 완화 선거 때 나왔고 100% 민주당은 우경화됩니다. 조금 뭐 정도의 차이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 정의당이 6석밖에 안 되지만 이 거대 양당의 보수적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포괄하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국민의당은 거꾸로 양당의 대결이 격화될 때 완충의 역할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랄까 한쪽의 편을 들어줘가지고 결판을 내주거나 때로는 국민의당은 우파 쪽에 가깝지만 정의당과 손을 잡고 네. 거대 양당을 공동으로 견제하고 선거법 개혁을 이끌어낸다거나 이런 행보들을 하면 저는 의석에도 불구하고 예, 국회가 의석만 갖고 밀어붙일 수는 없는 공간이에요. 이 얘기는 홍준표가 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바로 백석이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죠. 통합당도 자신감이 필요해. 이왕에 찌그러진 거 날렵하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장외투쟁은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자제하라고. 그리고 할 거면은 서명운동 이런 걸로 하시던가. 예.
그래서 저는 각 당들의 분발할 여지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네. 봅니다. 소수 정당도.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그리고 네. 친박신당, 기독자유통일당을 다 포함해서 이 세 정당의 지지율 다 포함해도 3%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박근혜 탄핵 무효 주장은 10월을 만료했다. 끝이에요. 네. 이제 들고 나오지 마. 이제 그리고 아무도. 미통당에서도 이 부분을 더 이상 논쟁거리로 삼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대구 경북이 이번에 네. 초재선 많이 됐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새삼 이제 와서 박근혜 부활을 매달리겠습니까? 매달릴 이유가 앞길이 없죠. 구말린데 네. 이미자 의원이 그런 거 할까요? 안 하죠. 안 할 거라고. 이제 한 시대가 갔어요. 한 시대가 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지는 잘 모르겠어. 그 시대는 갔어. 원내정당으로 들어간 정의당, 국민의당 등이 아직 대선이 2년 남았다. 그렇죠. 그리고 지선도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기초 체력을 잘 닦아서 다음에 이 큰 판이 다시 벌어졌을 때를 준비를 해야 된다. 예, 그 준비를 좀 착실하게 잘 하셔야 되고 국민의당은 일단은 자기 지지층이 누구인가. 국민의당은 도대체 자기 지지층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농담이 아니야. 그냥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없는 거지. 예, 그렇죠. 그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은 V3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어요. 국민이에요. 근데 정치는 백신이 아니라 게임입니다. 어떤 취향을 가지느냐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 2017년 프랑스 대선 때 1등을 했던 마크롱 후보의 정당은 당시에 의석이 빵석이었고 네. 2등을 했던 마린 르펜 후보의 소속 정당은 의석이 한석이었어요. 한국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예, 그 말고도 3등인가 4등인가 했던 급진좌파, 그러니까 별 표차가 1, 2위랑 표차가 별로 없는 4위 후보도 급진좌파 당인데 거기도 소수 정당이었어요. 프랑스도 비례대표제 없고 결선 투표제는 있지만 소선거구제밖에 없는 그런 나라라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고 언젠가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도 보내는 경고인데 민주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180은 한편으로는 거대한 공백을 의미합니다. 예, 민주당은 되게 좋아해서 다 180석을 몰아줬을까? 아니거든요. 통합당 실어서 찍고 정의당은 못 찍겠어서 찍고 이렇게 돼서 180석이 모인 거니까 민주당도 잘못하면 지금 서구 몇몇 나라에서 거대 정당이 갑자기 몰락하는 사건들이 프랑스를 포함해서 네. 터지고 있거든요. 네. 본인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일본판, 한국판 자민당이 되는 게 아니라 싹 작살 날 수도 있다는 거를 명심하고 정치판은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다는 거. 예, 네. 이걸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짧게 뉴스 밑장이니까 우리 저 진보 소수 정당들 네. 나는 부루 그 진보 정당이라고 항상 이런 프레임이 더 위험해. 부루 이웃들 좀 얘기 좀 해주시다 우리. 누구요? 아니 우리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나 이 얘기하면 졸라 가혹한 얘기밖에는 남은 게 없는데 나는. 저는 뭐 단순하게 네. 짧게 정리를 하면 정의당 내 좌파들이 여성의 당까지 넣을까? 아니요. 싫어. 여성의 당은 좀 선전했어. 어. 0.7%가 나왔어요. 정의당 내 좌파들이 이제는 그 감정의 고를 좀 정리하고 네. 네. 이 문을 열어야 된다. 정의당에. 정의당에. 네, 정의당의 문을 열고 노동당이? 노동당과 그러니까 정의당보다 더 좌쪽의 정당들이 아니요. 정의당이 문을 열어서 정의당 스스로가 네. 통합진보당을 만들어야 된다. 네, 손을 내밀고 아니 정당을 같이 하진 않더라도 네. 네. 서로 전략을 같이 논의한다거나 의제를 그건 맨날 해요. 같이 한다거나 아니 민중당이랑은 안 해요. 민중당이랑은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아. 예, 감정의 골 때문에 안 돼. 네. 그나마 부산 경남 쪽에 공업벨트, 울산 이런 데선 가능해요. 근데 요번에 민중당이 뭐 너그 장문 뭐 하시노 이런 거 현수막 걸었던데 그런 현수막 거는 거 울산에 출마한 김종훈 후보나 이쪽에 도움 안 됩니다. 네. 왜 자기 당 후보를 짓밟는 짓을 해? 네. 그래서 민중당 내에 네. 속칭 그 대학생 진보연합 계열들을 다 잘라내고 김종인이야. 민중당의 김종인. 그거 잘라낸다고 봐요. 울산연합과 네. 광주전남연합, 경기동부연합과 다시 한 새 팀을 판짜기에 만들어야 들어갔어. 새 판짜기에 좀 들어가야 된다. 네. 너무 정의당이 문을 많이 닫고 있어요. 정의당은 이제 거기랑 굳이 손 안 잡아도 해나갈만 하니까 통합 논의를 안 하는 것
있습니다만 정의당도 지금 유실되어 있는 활동 인력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 풀뿌리에 강한 활동가들이 있는데 맞아. 좀 끌어안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노동당 녹색당에 대해서는 내가 이 말을 그래도 하긴 해야겠어요. 당신들도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이니까 표를 많이 받아야 한다 이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몇 번 선거를 했어요. 2012년 이후부터 계속 득표율이 낮아졌어요. 네. 이거를 숙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가치와 이념이 분명하니까 그대로 간다. 네네. 저는 난 이거 아니라고 봐요. 난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민중당과 노동당 이야기를 먼저 네. 하면 이 두 플랜카드에 대한 이야기. 나 솔직히 이번에 노동당 비례대표 찍으려고 고민했었거든요. 나도 정말 고민했어. 나 현수막 그거 보고 돌아섰어요. 현수막에 트리거가 됐어. 트리거. 현수막에 마르크스 나온 거. 네. 노동당에. 근데 마르크스 싫어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아니고 왜 마르크스냐고 왜 외국 사람이냐고. 정봉준 얼굴이었으면 또 모를까. 근데 아니, 그리고- 정봉주는 그건 아니잖아. 노동자는 아니잖아. 네. 민중당에 이정희가 네. 그 사진이 맞아요. 걸렸어요. 그건 더 웃긴다. 마르크스보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종교 의식을 하고 있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자유통일당도 하다못해 김문수 사진을 걸었다고. 김문수가 메시아 아니야? 그러니까 제 비교를 하자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제 10분 이해합니다. 10분 이해하지만 현실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작동할 것이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여기는 종교판이 아닙니다. 기민당이 예수 사진 안 건단 말이야. 후보 사진을 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인데 대구 얘기하겠습니다만 민중당 후보가 윤창중, 송영선한테도 깨지는 거예요. 거긴 세요. 송영선은. 송영선은 춤도 잘 추고 4%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뺨도 때리는 사람인데. 나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정말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왜 당신네들을 그러니까 표를 주고 싶다가도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표를 주고 싶다가도 왜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지 정말 좀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창원 씨가 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거론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예, 그래도 이창원 씨가 애정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녹색당은 노코멘트 하고 싶어요. 녹색당은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진짜. 녹색당은 해산해야 된다. 예, 저는 다시 하시는 게 정말 이게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런 이 어떤 방향, 전략,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다. 네. 이 당은. 그동안 저희 게시판에 와서 악플 다는 사람들 중에 저한테 녹색당 욕하는 사람들 좀 있었잖아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는 사실 마음이 당에서 진작에 좀 떠나 있었어요. 근데 내가 녹색당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느냐. 녹색당 굉장히 풀뿌리를 강조합니다. 네. 근데 풀뿌리는 약해요. 풀뿌리에서 전력도 옛날에 녹색당 당원 옛날에 시민운동 할 때는 풀뿌리 활동 성과가 있는데 최근에는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거 물어볼게요. 풀뿌리 녹색당 당원들이 맨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총선보다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 기초의원 선거가 중요하다고 칩시다. 총선에서는 3% 지지를 받으면 국회의원을 배출해요. 하지만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라 해도 15%는 얻어야 돼요. 녹색당이 지역에서 15%를 얻을 그런 스킬과 포용성이 있나요? 김수민 말고는 없었죠. 근데 나도 녹색당에서는 싸가지 없는 사람이거든. 녹색당 당원들은 사실 되게 착합니다. 제가 비주류예요. 녹색당의 주류 비주류는 주류 착한 사람, 나같이 못된 사람 비주류인데 녹색당 저는 솔직히 녹색당 전에도 당 활동을 해봤잖아요. 당 활동하면 기분 나쁜 일 정말 많았어요. 옛날에 정파 갈등부터 해서 어느 술자리에 갔는데 꼰대 진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근데 내가 녹색당 당원 모임 가서 기분 상해서 집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점에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감사한 분들이지만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책임질 수 없는 풀뿌리 정당이라고 하지만 맨날 풀뿌리 정당이라면서 중앙에 있는 활동가들한테 일 떠미루고
따지고 아니, 따질 거면 당원들끼리 이견 있는 사람들끼리 토론하면 되는데 항상 일하는 사람 괴롭히고 스쿼시 치듯이 벽 치듯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과연 그 답을 내릴 수 있느냐. 예. 그 지역구에 가면 채식 이런 거 싫어하는 주민들, 꼰대 주민들하고 온갖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해야 기초의원 탄생되는 그렇죠. 건데 예, 그것도 아닌데 굉장히 레디컬한 정당인데 이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답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을 나는 아직까지도 내가 당 활동가였지만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 국민들이 선거에서 계속 오히려 지지율이 이번에 제가 4년 전에 있을 때보다 반의 반 정도 나왔어요. 이거는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유스민 내부에서 출구 조사를 해봤는데 네. 옛날에는 지식인이나 활동가 사이에서는 녹색당 지지율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4년 전에 총선 때 네. 출구 조사 결과 녹색당 75%였거든요. 뉴스민 네. 4명 중에 3명. 네, 4명 중에 3명. 그리고 정의당 25%였는데. 여긴 뭐지 무슨 세상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데 이 올해 총선은 네. 100대 빵이 됐습니다. 아무도 안 찍었다. 네. 녹색당을.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안 됐어요. 그렇죠. 네. 녹색당이 그렇게 돼버렸던 거지. 그러니까 그나마 진보 진영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열려 있는 사람들도 안 되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정당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지금의 진보 정당, 정의당을 제외한 진보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존재도 없고 그냥 뭐라 그럴까 이게 관심이 없는 이런 정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이렇게 다시 진보의 애정을 가질 분들이 아마 퍼스트 타깃이 될 것인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정말 보여질 것인가 좀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저는 정말 신나는 진보 정당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내 살아생전에. 나 그리고 대구에서 진짜 진보 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거 국회의원 살아생전에 한번 보고 싶어요. 살아생전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말고 좀 제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당은 뼈아픈 거는 녹색당 인지도는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지지율은 더 떨어졌어. 아니 인지도 그렇지 신지혜까지 그러니까 직전에 서울시장 후보가 무소속 출마했죠. 네, 무소속으로 서대문 갑에 출마했죠. 우상호 이성은 지역구에.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 민주주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당 하는 게. 근데 국민들 바람과 국민들 선호를 못 받는데 계속 하는 게 옳은가? 이거는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었어, 솔직히. 제가 했어요, 내가 했어. 아무런 관련 없는 정치색이 없는 굳이 내가. 0.5% 안 되는 정당까지 끄집어냈어야 했냐?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정의당 이야기를 많이 아꼈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욕할 말 많고 아, 또 아끼는 마음도 있고. 아끼죠. 전용기는 이건 같아. 정의당이라는 당 차원에 대해서는 비판할 게 많은데 지역에 있는 정의당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개표 날 다음 날 네. 오전 7시에 울었습니다. 네. 네. 자, 심상정 그럼 없이. 우리 심상정의 눈물과 조금 다르지. 전용기를 우는 심상정을 보면서 지가 좀 잘하지 하면서 울었을 거야. 그럼 우리 TK 얘기는 2부에서 10분 쉬고. 네. 1부 너무 길어진 거 아니야? 그렇네요. 1시간 27분. 아이고. 2부에서 TK 얘기를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가시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요. 네.